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전쟁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역사상 가장 오래 계속된 전쟁이었던 백년 전쟁 중 두 번째 벌어진 전투로 잉글랜드군이 전술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크게 승리한 포아티에 전투의 경과와 이어킨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포아티에 전투는 1356년 9월 19일에 벌어졌습니다. 백년 전쟁에서 영국군이 크게 승리한 세 차례의 전투 중 두 번째 전투로서 이 세 번의 전투는 크레시 전투, 포아티에 전투, 아젠쿠르 전투를 가리키지요. 1356년 8월 8일 잉글랜드 왕의 태자이며 흑태자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했던 에드워드 왕자는 프랑스 내 잉글랜드령 아키텐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기병부대를 동원한 대규모 약탈전을 벌였습니다. 흑태자의 기병부대는 중부 프랑스 곳곳에 프랑스군 수비대를 항복시키고 영주들의 재산과 농촌을 노략질하였는데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군 병사들과 잉글랜드와 손잡은 프랑스 가스코뉴 출신의 병사들은 수많은 마을을 불태우고 약탈하면서 루아르강 인근의 투르 지방에 이르렀지요. 이때 쏟아진 폭우로 기동이 어려워지자 에드워드의 군대는 잠시 도시의 약탈을 중지하고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의 군대가 이동을 멈추고 정비에 들어가자 프랑스의 국왕 장이세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에드워드의 군대를 섬멸하려고 시도하였지요. 그때 장이세의 군대는 노르망디에서 초대 랭커스터 공작이었던 헨리의 잉글랜드 군대와 대치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에드워드의 군대의 허점을 노렸던 것입니다. 장이세는 즉시 투르 북방의 샤르트르로 프랑스군의 주력 부대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이세는 기동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소집된 주력 부대의 병력 중에서 15,000에서 20,000에 이르는 보병부대를 해산해버리고 기병부대만을 남겨두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이로써 양군의 병력차는 크게 줄어들었지요. 프랑스군이 투르 북방에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는 질서 있게 남쪽으로 후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병 위주로 편성된 프랑스군은 곧 푸아티에 남서쪽 몇 마일 밖에서 후퇴하는 잉글랜드군에게 따라붙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접근해오자 겨우 16살의 나이로 참전해 크레시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흑태자 에드워드는 크레시 전투에서 사용한 전술을 다시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에드워드는 왼쪽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뒤편은 숲으로 보호되는 평원에 그의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아티에에서 보르도로 가는 주된 교통로인 옛 로마도로 위에 엄청난 양의 약탈품으로 가득 찬 짐수레들을 놓아두어 그의 군대의 약한 오른쪽 측면을 보호하는 방벽으로 삼았습니다. 에드워드는 그의 기사들을 말에서 내리게 하여 보병들과 함께 둘 또는 세 개의 대열을 편성해서 정면에 배치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즈 출신의 궁수들을 양 측면에 V자 형태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수의 정예기병들로 편성된 예비대를 후방의 숲속에 매복시켰지요. 잉글랜드군 공격에 나선 프랑스군은 4개의 단위로 편성되었는데 최전방에 선 첫 번째 부대는 클레르몽 장군이 지휘하는 대략 300명의 정예기사들과 독일인 용병부대인 파이크 창병부대로 편성된 혼성부대였습니다. 이 부대의 임무는 잉글랜드군의 장궁부대 대열로 돌격하여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지요. 이들의 뒤에는 말에서 내린 기사들로 편성된 3개의 보병부대가 뒤따랐습니다. 그 지휘관은 각각 후일의 국왕 샤르로세가 되는 태자 도팽 그리고 오를레앙 공작 국왕 장이세였습니다. 잉글랜드군의 좌익이 위장퇴각함으로써 전투가 개시되었지요. 그러자 프랑스 기사들이 장궁부대를 향해 성급하게 돌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군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프랑스군 기사들에게 화살로 집중 공격을 가했지요. 특히 기사가 탄 말이 목표물이었습니다. 말의 갑옷은 측면과 후면에서의 공격에 취약했으므로 이를 간파하고 있던 잉글랜드군의 장궁부대는 프랑스군 기사들의 측면으로 위치를 옮겨 활로 말을 쏘았습니다. 말들이 앞에서부터 쓰러지자 프랑스군의 돌격 대형이 잇따라 넘어지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태자 도팽이 이끄는 보병 부대가 돌격해왔지요. 그러나 이들은 갑옷을 입은 무거운 몸으로 1km 이상을 돌격해오느라 지진맥진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쏟아지는 화살비에 큰 손실을 입고 부대를 재편성하기 위해서 퇴각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전열인 오를레안 공작의 보병들은 태자 도팽의 부대가 공격도 해보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져 뒤돌아 퇴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퇴각하던 프랑스군의 제2전열과 제3전열 부대들은 국왕 장이세의 지휘로 돌격해오던 마지막 전열과 뒤엉켜버렸습니다. 이때 잉글랜드의 궁수들은 모든 화살을 쏴버린 상태였지요. 그러나 장이세의 마지막 전열이 패주하는 부대와 뒤엉켜 발이 묶여있는 사이에 잉글랜드군의 궁수들은 재빨리 보병들 사이에 섞여 대우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말에 올라타 즉흥적으로 기병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장이세가 지휘하는 네 번째 부대가 전선에 도착하자 양군 간의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흑태자에게는 후방숲 속에 매복시켰던 기병예비대가 있었지요. 흑태자의 지휘로 기병대는 즉시 숲속에서 나와 프랑스군의 측면과 후방을 기습했습니다. 프랑스군은 포위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전투를 포기하고 도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 왕 장이세는 이 혼란 속에서 그의 호위병들과 함께 포로가 됨으로써 전투는 프랑스군의 대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포아티에 전투의 결과는 프랑스에게 있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결정적인 참패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영국군은 프랑스 왕 장이세를 포함한 귀족 출신의 많은 프랑스군 장교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때 장이세는 포로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왕실의 절을 그대로 지킴으로써 왕의 품위와 권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이세는 런던에서 매우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며 이국 생활을 즐겼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포로가 되어 런던으로 잡혀간 왕의 귀환을 위해서 몸값으로 1년치 국가 세입의 2배인 300만 크라운을 지불해야 했으므로 프랑스 왕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결국 장이세는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귀국할 것을 허락받았지요. 하지만 그는 그 몸값을 다 준비할 능력이 없다며 1364년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에 병사했지요. 포아티에 전투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형과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전술과 지휘관의 과감하고도 적시적인 판단이 수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장군부대의 활약은 크래시 전투의 재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오래 계속된 전쟁이었던 100년 전쟁 중 두 번째로 벌어진 전투인 포아티에 전투의 경과와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